안녕하세요. 저는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문득 내 사연도 한번 올려볼까 싶은 생각에 글을 적어봅니다. 사실 이렇게 글을 쓸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저것 늘려놓은 사업이 많아서 하루에 잠자는 시간도 쪼개서 쓸 정도로 바쁘죠. 이 글도 한 번에 쓰지 못하고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여러 번 끊어서 써야 할 정도로 바쁘지만 굳이 이렇게 사연을 적는 건 저도 사람인지 속 답답한 일을 어디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맘먹고 이렇게 쓰게 됐어요. 모든 분들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저는 현재 캠핑용품 쇼핑몰과 카라반 대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제 가게를 오픈했었거든요. 그 일이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맞벌이 부부셔서 외동이었던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고, 그나마 용돈이 넉넉해서 어릴 때부터 좋아한 소품들을 모으는 게 취미였죠.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걸 사다 보니 저희 집 인테리어는 제가 맡아서 할 정도로 집 꾸미는 게 재밌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 소품들은 달라졌고, 덕분에 일에 찌들어 늘 피곤한 엄마는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와, 오늘 우리 집 컨셉은 노란색이네? 응, 봄이라서 노란색으로 꾸몄어. 이뻐? 아이고, 우리 딸이 엄마보다 낫다. 이렇게 환하게 해놓으니까 엄마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정말? 엄마, 이거 봐봐. 이거 라탄 수납장인데 진짜 이쁘지 않아? 이거 거실에 놓으면 분위기가 더 살 것 같지? 그래, 그래. 이거는 엄마가 살게. 작은 소품들은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살 수 있었지만 가구나 비싼 소품들은 부모님께 비벼서 샀어요. 한창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뒷전이고 늘 인테리어 잡지나 사이트를 뒤지는 게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디자인 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취미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관련 학과로 가게 되더라고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정말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요. 확실히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관심 분야다 보니 학교 다니는 것도 재밌고 공부도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걱정 없이 보낸 그런 시절이었죠. 대학 졸업반의 친구들은 다들 직장에 들어가는데 저는 제 가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직장에 들어가면 마음 편하게 일만 하고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제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 의사를 말씀드렸고 원체 어릴 때부터 알아서 혼자 했던지라 별다른 말씀은 않으시더군요. 그래도 엄마가 슬쩍 걱정을 하긴 하셨어요. 일평생 직장 생활만 하셨으니 걱정하시는 건 당연했죠.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직장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 나 못 믿어? 당연히 우리 딸 엄마가 믿지.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 나도 처음 하는 일이라 말아먹을지도 몰라. 그래도 나 아직 어리니까 한번 해볼래. 그래, 그래. 아빠한테는 엄마가 잘 말할게. 엄마는 늘 제 편을 들어주셨고, 첫 사업 자금도 엄마가 지원을 해주셨어요. 흔쾌히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다는 일을 반대하지도 않으시고, 선뜻 도와주신 엄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바로 가게를 구했어요. 월세가 싼 곳을 찾는다고 5평도 안 되는 가게를 구해서 평소 꿈꾸던 스타일로 가게를 꾸몄어요.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고 발품 팔아서 물건들을 사고
가게 인테리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직접 해서 꾸몄어요. 정말 젊은 날의 제 열정이 고스란히 들어간 그런 가게였죠. 취미 생활로 해왔던 인테리어였지만 수년간 계속 관심 있게 알아왔던 일이라 그런지 가게 안의 물건들은 특이하고 예쁜 것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그런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신 고객들도 생겼고요. 자연스럽게 단골도 늘고 갈수록 가게를 찾는 고객도 늘었어요. 손님이 계속 느니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집에서 자는 시간 외엔 계속 가게에 붙어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 할 여유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부모님도 나오셔서 포장이나 배달을 도와주시고 할 정도로 성업이었죠. 수경아, 가게가 어쩜 이렇게 바쁘니? 그러니까요. 손님들이 우리 집 물건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네. 우리 수경이 밀어주길 잘했죠, 여보? 그러게, 우리 딸 진짜 잘하는데? 부모님은 제가 생각보다 가게를 잘 운영한다고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인테리어 소품 가게라고 하지만 비싼 물건은 몇 개 되지 않았지만 그게 또 손님들에게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지 물건이 들어오면 팔리기가 바빴어요. 가게가 작아서 재고를 많이 둘 수는 없는지라 손님이 원하는 만큼 팔 수가 없는 게 늘 아쉬웠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친구 하나가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해 보라고 했고 저는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몰은 상대할 수 있는 고객 수가 많으니 왠지 판매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인터넷으로 운영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또 고민이었죠. 결국 저는 기존의 가게에 직원을 구해서 맡기고 인터넷 쇼핑몰을 알아보러 다니게 됐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못할 정도도 아니었기에 또 밤낮으로 거기에 매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게를 창고가 딸린 곳으로 이전을 했고 저의 사업은 점점 크기를 부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캠핑 용품을 접하게 되었는데 캠핑 붐이 막 일어날 시기였기에 쇼핑몰 아이템 컨셉을 그쪽으로 잡아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감성 캠핑 용품 컨셉으로 잡았더니 그야말로 대박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하려고 맘먹은 것보다 대박이 터지니 저도 얼떨떨 하더군요. 뭔가 인생에 운이 들어온 건지 남들은 자영업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노력만 기울이면 그대로 확장이 되니 저조차도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탄력을 받아서 사업에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캠핑 용품 사이트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인테리어 가게는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카라반 대여 사업까지 확장하게 되었죠. 규모도 점점 커졌고 애초에 혼자 시작한 일이 직원도 10명이나 생겼어요. 제품 사진 촬영과 편집은 외주를 주고 있었기에 용역까지 더하면 직원 수는 10명 이상이었어요. 제 나이 38살에 모두 일군 것들이었죠. 그렇게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달린 결과 제 명함에는 CEO라는 직함이 찍혔어요. 대신 제 또래 친구들이 다 가진 결혼이나 자식은 없었죠. 문득 조금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시절 간간히 만났던 남자들은 있었지만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고 소개팅을 해준다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를 좋다고 접근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연애를 돌아볼 정신이 없어서 다 떠나보내고 나니 38살에 곁에 아무도 없더군요.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수경아, 엄마가 선짜리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 바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인연을 만나는 거야. 두 분은 어떻게든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글쎄요, 웬 똥꼬집인지
저는 그렇게 만나는 게 썩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연이란 게 있는 건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었어요. 카라반 사업은 늦게 시작했기에 자리 잡기 위해 계속 새로운 걸 고민했어야 했는데 카라반 펜션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름 장소를 서칭하고 업체를 고르고 골라 한 군데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법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 변호사를 한 분 소개받아 만났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나러 사무실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전 햇살을 등지고 책상에 앉아 골똘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근사하게 보이던지 샤프한 얼굴에 살짝 콧등에 걸친 안경을 쓰고 고민하는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처음엔 그런 감정이 호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이 분위기가 특이하구나 그 정도였죠. 그런데 일 때문에 만남이 반복이 되고 같이 식사도 하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랑 참 코드도 잘 맞았어요. 그 느낌은 비단 저 혼자 느낀 게 아니었던지 그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계속해도 되는지 물었고 그 후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보다 2살이 어린 사람이었지만 직업 특성 때문인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요. 그도 저에게 어린 티를 안 내려고 했어요. 마치 친구처럼 편하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샌 줄 모른다잖아요. 저는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렸고 불같은 연애를 1년 했어요. 그 1년 뒤 그는 저에게 청혼을 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남자라고는 관심도 없던 제가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저희 집에선 경사가 났고 서로 적은 나이도 아니라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란 게 연애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둘만 좋으면 되고 뭐든 둘이 결정하고 그랬는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특히 예비 시댁이 저랑 진짜 안 맞더군요. 그걸 처음 한 건 상견례 자리였어요. 저희는 많은 거 안 바래요. 그냥 딱 해야 하는 것만 하고 그러면 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결혼 준비라는 거 다 허례허식이잖아요. 실속 있게 하는 것도 좋죠. 그 사람의 어머님은 아들 가진 유세라도 하고 싶은지 상견례 자리에서 엄청 도도하시더군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뭔가 조심스러운 분위기셨어요. 가만히 양가에서 나누는 얘기를 듣고만 있는데도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저보다 어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지만 내가 그렇게 모자란 혼처인가 싶은 물음표가 계속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나이를 가지고 뭐라 하시더군요. 우리도 자식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영훈이랑 막내딸이 전부예요. 그래서 수경이 나이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껄끄러운 얘기를 꺼내는 예비 시어머니를 그 사람이 달래더라고요. 말하기 민감한 얘기일수록 편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뭔 말을 못하게 하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식 올리고 아이를 가지라고 해야죠. 엄마는 기분이 나쁘실 텐데도 차분하게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겨우겨우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결혼한다고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원래 결혼이란 게 그래. 상견례 자리란 것도 불편하고. 그래도 고서방이 중간에서 잘 조율할 것 같더라. 그러니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엄마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 기분이 어떨지 충분히 아셨기에 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육감이란 게 있잖아요. 제 감은 자꾸만 시어머님과 원만한 사이가 되기는 어렵겠다고 했고 그 감은 틀리지가 않았어요. 시어머님과의 트러블은 혼수에서 시작되었어요. 애초에 상견례 자리에서 필요한 것만 하겠다며 얘기를 먼저 꺼내셨으면서 막상 혼수를 할 때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물건을 다 사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그런 브랜드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쓸 물건인데 그리 비싼 걸 하지 않아도 돼요. 어머, 얘 좀 봐. 그건 네 생각이지. 이제 결혼식 올리고 신혼집에 친척들 다 와서 구경하고 갈 건데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로 채우려고 하니? 우리 영훈이가 산 집이 아깝다 얘. 엄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너는 결혼도 전부터 네 엄마 역정을 들어? 어머님과 만나고 오는 날은 꼭 그렇게 감정 소모를 해야 했어요. 저는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은 쩔쩔매고 시어머님은 언성이 살짝 높으시고요. 어차피 서로 맞벌이라 집에 잠만 잘 건데 왜 이런 고가의 명품 가구들을 채워야 하고 식기며 냄비 세트며 몇백만 원씩 하는 걸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안 한다고 했겠어요. 다 과소비고 허울 좋은 일만 하는 건데 도무지 시어머님은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 있는 시누이도 보태더라고요. 새언니, 나 가방 하나 새로 사줄 수 있죠? 요번에 샤넬의 신상이 그리 이쁘다던데. 제가 결혼하는데 시누이 가방을 왜 사줘야 하나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고영은, 너 자꾸 수경 씨한테 버릇없이 굴 거야? 가방은 나중에 오빠가 사줄게. 언제? 오빠는 그러면서 안 사주잖아. 그 사람은 자기보다 8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버릇없이 구는 걸 정말 부끄러워했어요. 제가 만난 그 사람은 정말 진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쩜 그리도 정반대인지 진짜 희한하더군요. 예비 시누이는 오빠의 호통에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볼 때마다 가방 타령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혼수의 예단을 문제 삼고 그의 여동생은 저에게 뭐라도 뜯어내려고 혈안이고 연애할 때는 그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콩깍지가 씌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의 집안을 들여다보게 되니 점점 결혼을 결심했던 저의 선택이 맞는 일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집안이 싫어지는 마음이 더 커지니 파혼 생각도 들었고요. 안 그래도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거기다 두 여자가 보태기까지 하니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이 겉으로 표가 났던지 그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을 챙긴다고 안달이 나 있었어요. 그 모습 때문에 파혼하고 싶은 걸 꾹 참고 결혼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어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정말 조울증 환자인가 싶은 시간들을 지나 드디어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은 그 사람과 결혼식 마지막 행진을 하고 나니 그제야 이 사람과 결혼을 했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이가 됐구나 싶었어요. 내 인생에 결혼이라니. 물론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앞만 보고 일만 했던 나에게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정신없이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걸 생각하면 마치 꿈인 양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분만은 정말 좋았어요. 그이와 갖고 나갈 앞으로의 내 미래, 그리고 가정이 기대가 돼서 웃음도 절로 나고요. 하지만 마치 제 생각을 신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은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산산이 부서졌어요. 왜냐고요? 다름 아닌 시어머님 덕분에요.
남편도 저도 일이 바쁜 사람들이라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간단히 다녀오게 됐어요. 나중에 둘 다 시간이 될 때 보름 정도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말이죠. 일주일이란 신혼여행 동안 숙소 안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 다 일에 너무 치여서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숙소에만 있다고 해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지루할 틈이 없이 좋았어요. 보고 싶은 영화도 몇 편 보고 밤늦게까지 술도 마시고요. 오전 늦도록 늦잠도 자가며 짬짬이 일도 해야 했고요. 그러면서 서로 꾸리고 싶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진솔하게 나누며 충전의 시간을 가졌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친정에 갔다가 시댁을 가게 됐는데 시어머님과 신경전은 그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날 저녁 늦게 시댁에 도착한 터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집이 낯설어서 그런지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고 아침 7시가 조금 넘어 일어났죠.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일어났니? 저보다 일찍 일어나신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 주방은 처음이라 쓰려면 네가 좀 힘들겠다. 그래도 주방이 다 거기서 거기지. 쭉 한번 훑어보고 밥하려무나. 네? 냉장고에 소불고기 재린 거 있으니 그거 굽고, 아, 찌개는 된장찌개가 좋겠다. 우리 영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 생선도 하나 구울까? 그 냉동실에 소분된 생선 있으니까 그거 구워라. 시어머님은 시댁에서 맞은 첫날부터 저에게 아침상을 차리라고 요구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던 여자도 아니고 학교 졸업 후부터 계속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음식을 할 줄 알겠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으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우선 주방에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시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혼자 뭘 하는 게 막막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방으로 돌아가 그 사람을 깨웠어요. 영훈 씨, 일어나봐. 지금 밥해야 하는데 나 못하겠어. 남편은 부스스 일어나더니 제 말을 듣고는 자기가 하겠다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하는 걸 가만히 보시던 시어머님은 저한테 대뜸 뭐라 하시는 거죠. 너는 아침 차리라는데 왜 네 남편을 깨워? 어머님, 제가 그동안 일만 하느라 음식할 줄을 몰라서요. 죄송해요. 뭐? 너는 신부 수업도 안 받고 왔니? 그리고 음식 못한다는 말이 뭐 그리 당당해? 시댁에서 맞는 첫날부터 시어머님과 저는 삐딱선을 타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끼어서 조율한다고 아침부터 진땀을 빼고 있었고요. 결국 그날 아침은 시어머님이 아침을 준비하시고 저와 남편이 곁에서 도와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세상 불편하게 먹었고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했죠. 시어머님은 본인이 아침을 차리라고 시켰는데 남편을 깨운 게 그리도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날 하루 종일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난감하긴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그날 밤에 저희는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신혼집에서의 첫날 밤도 마음이 무거운 채 지나갔어요. 남편은 계속 저에게 기분을 풀으라고 했고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 집에서 살림 안 하는 여자인 거 알지? 대신 내가 잘하는 사업은 정말 열심히 할게. 대신 집안일은 도우미분 쓰고 그래도 되지? 그럼 당신 바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밥하고 빨래할 사람 필요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에 집중해. 응? 이해해줘서 고마워. 혹시나 제가 마음이 무거울까봐 남편은 저를 달래줬어요.
시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건 그게 아닌 듯 했지만 어차피 그 요구를 제가 들어드릴 수도 없는 일이기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시어머님은 평생 바깥 일은 안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저에게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기대가 많으셨고 집안의 작은 행사라도 꼭 시댁으로 와서 같이 뭘 하시려고 했어요. 제사나 생일이나 온 가족이 꼭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셨거든요. 물론 저도 시간이 되면 다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나 며느리로서 제가 해야 할 도리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왕 가족이 되었으니 갈등 없이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사이가 좋으려면 서로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좋은 사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저 혼자만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였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나서 그날은 편하게 집에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들어간 날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집에 도착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부르면서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낯선 구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였죠. 신우이였어요. 아가씨 왔어요? 아, 언니 왔어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내가 언니 얼마나 기다렸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가씨가 근처라며 집에 온다고 했다는 거죠. 온다는 사람을 못 오게 하기도 그래서 저녁이라도 먹이고 보내려고 집에 오라고 했다며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가씨도 가족인데 뭘 미안해 하냐고 하고는 도우미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식탁에 차렸어요. 셋이서 저녁을 먹고 정리를 하고 있자니 시누이가 곁에 슬그머니 붙더라고요. 언니, 그 지난번에 집에 올 때 들고 온 가방, 이번 시즌 신상이죠? 가방 이야기를 꺼내길래, 아, 용건이 있어 왔구나 싶더군요. 아니, 이번 주에 나 친구 결혼식 가는데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요. 나 그거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요? 그래요, 아가씨. 빌려줄게요. 진짜요? 고마워요, 언니. 아니,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나도 하나 사고 싶어서 매장 가봤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저도 오랜만에 신상을 하나 샀던 건데 그걸 또 눈여겨보고 빌려달라고 하니 솔직히 빌려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또 싫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줬죠. 드레스룸에 가서 가방을 꺼내는데 눈치 없는 우리 시누이는 졸졸 따라와서는 옷걸이에 걸린 제 옷들을 뒤지더군요. 우와, 이 원피스 짱 예쁨. 언니, 이거 가방이랑 같이 입으면 찰떡궁합이겠는데요? 진짜 이쁘다. 그것도 빌려드려요? 네, 언니, 고마워요. 뻔히 속내가 보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남편이랑 8살이나 차이 나니 저하고는 10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 하는 짓이 애 같은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곧 30인데 아직도 변변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나 가끔 하며 자기 엄마한테 용돈 타 쓰기나 하는 모습이 조금은 한심스럽기도 했고요. 정말 알아갈수록 가족인데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나 싶어 의아했어요. 얼마나 달랐으면 혹시 새엄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계속 마음을 못 잡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철이 일찍 들었고 그때 영은이가 초등학생 때라 오냐 오냐 하며 키웠더니 지금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사네. 남편은 저에게 가족들 때문에 곤란하게 한다고 미안하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응성만 부리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이 30이 되도록 계속 어머님께 의지하며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시누이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님이 그렇게 자식을 키우시는 거죠. 한 번은 점심을 먹고 잠시 쉬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그래, 먹었다. 내일 모레 너 시간 있니? 내일 모레요? 그래, 그날 저녁 9시쯤에. 무슨 일이신가 싶어 여쭤보니 그날 계모임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9시쯤 파할 건데 자신을 데리러 그 자리에 오라는 주문을 하셨어요. 니들 결혼하고 나서 내 친구들 한 번도 안 봤잖아. 친구들이 다들 며느리 보고 싶다고 성화야. 그러니까 그날 와서 인사 좀 해라. 네, 어머님, 그럴게요. 그날 꼭 네 차 몰고 와라. 알았지? 영훈이 대신 보내면 안 돼. 시어머님은 저에게 꼭 오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제 차를 꼭 몰고 오라고 하시면서요. 왜 굳이 그날 저더러 오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더군요. 친구들 앞에서 면을 좀 세우고 싶으셨던 거죠. 제 외제차와 함께요. 일 때문에 바쁜 와중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짜증이 슬쩍 나려고 했어요. 솔직히 결혼 후 저희 집에서 남편을 불러드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혹시 친정 부모님이 저희에게 볼 일이 있으시면 직접 저희 집으로 오셨고 그 볼일마저도 저희 밑반찬을 가져다 주시거나 저희 선물을 사셨다고 갖다 주시는 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이리도 많은지 시간이 갈수록 부담만 쌓이는 거죠. 정말 남편이 좋아서 평생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한 건데 좋은 일보다는 책임감만 점점 늘어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죠. 그런데 한 번씩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요구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거절도 못하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물론 며느리가 되어서 어머님 면을 세워드릴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매달 매달 그게 반복이 되니 저도 힘이 드는 거죠. 게다가 모임이 있기 꼭 이틀 전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스케줄을 하다가도 그 자리에 가야 했어요. 어쩌다 제가 못 간다고 하면 그게 마음 상하셔서 한 달 내내 저를 대면대면 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 몰래 저한테 연락하셔서 용돈을 좀 보내라는 둥, 성형외과 시술을 해달라는 등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해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드리기 시작하니 어느 순간부터 시누이도 시어머님과 같이 저에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계속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네가 좀 잘 나간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는 거 아니다. 어?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고 됐다. 네가 싫다는데 이제 얘기 안 하마. 그러면 되지 뭐. 너 우리 영훈이한테는 이 얘기 하지 마라. 알았지? 네. 아들이 아는 건 또 싫으신지 저에게 입단속을 시키시면서도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하시는 시어머님의 말투는 정말 시간이 흘러도 적응이 안 됐어요. 어쩜 사람을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시는지 감정이 상하는 일마다 남편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결혼 생활이란 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님이 회사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신 거라 많이 놀랐죠. 어머님, 회사엔 어쩐 일이세요? 사무실이 꽤 좋구나. 영훈이한테 네가 수완이 좋다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회사가 큰지 몰랐네. 아직 안정화가 덜 돼서 많이 미숙해요. 그래? 그래도 사장이라고 명패에 써져 있으니 보기가 좋구나. 시어머님은 사무실을 쭉 돌아보시고는 소파에 앉으셨어요. 세아가, 내가 용건이 좀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갑작스레 방문하신 거라 용건이 있으실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론을 꺼내셨어요. 우리 영은이 말이야.
신우이의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슨 용건인지 감이 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 신우이 자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셨어요. 어머님, 저희 회사가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 영은이가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이니? 너 지금 우리 영은이 무시하는 거야? 시어머님은 바로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기 시작하셨어요. 회사에 직원들도 있는데 언성을 높이시려는 낌새를 보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고는 어머님을 돌려보냈어요. 시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생긴 증상이었어요. 시달린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님께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리 해드렸어요. 그래서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 카라반 펜션 사업에 관리직으로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뽑아둔 여직원이 있었기에 보조로 일을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경력이 없어서 시키는 건 할 수 있겠지라는 계산으로 그랬던 건데 이게 웬걸요. 신우이는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우가 첫 출근하는 날, 그래도 가족이라고 예의상 시간에 맞춰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몸에 명품으로 둘러선 어디 시상식장이라도 가는 것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난 겁니다. 직원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던지 인사를 시키고는 제발 별일 없이 잘 적응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한 번도 격리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신우이는 첫 출근한 지 반나절이 가기도 전에 실력이 몽땅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보조로 일을 하는 거라 큰 사고를 친 건 아니었지만 실수한 걸 수정하느라 일이 밀려 퇴근이 늦어졌어요. 하루 종일 신우이를 맡은 직원은 눈밑이 퀭해져서 퇴근을 했고요. 괜히 그 직원에게 미안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있나요? 신우이가 자리를 잡고 일을 하려면 누군가 곁에서 일을 가르쳐야 하니 별 수 없었어요. 나중에 페이를 좀 더 쳐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래저래 참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며칠 일을 배우면 좀 나아지겠지 기대는 있었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니 영 머리가 못 따라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신규로 시작된 일이라 업무량도 많은데 초보한테 계속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직원도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사무 업무는 계속 볼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신우이에게 우선은 청소하는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죠. 아니 언니, 그건 아니죠. 내가 청소를 어떻게 해요? 아가씨, 아니 고영은 씨, 그럼 어떻게 해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언니, 지금 사장이라고 나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세상에, 신우이는 저더러 갑질하는 거냐고 몰아세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나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를 제대로 꾸려 나가야 직원들 한 달 월급을 줄 수 있어요. 내 자리가 마냥 놀고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차라리 일을 그만둬요. 내가 용돈 줄게요. 신우이는 내 말을 듣더니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러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동안 계속 참았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남편한테 전화해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듣는 상황에 남편은 펄쩍 뛰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고 저도 그냥 자포자기가 돼서 될 대로 되라 싶었습니다. 저 사장님, 가족분이 찾아오셨어요? 가족? 누가 찾아왔다는 직원의 얘기에 고개를 드니 시어머님이 신우이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서더군요. 너 우리 영은이한테 청소하라고 했니?
아, 어머님 오셨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애한테 청소를 시켜? 내가 그러라고 여기 일본인 줄 알아?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맞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한테 청소를 시킬 수가 있어? 두 사람은 직원들이 밖에서 듣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까지 하는데 너무나 몰상식한 모습에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언니, 나 청소 죽어도 못해요. 내일 사무실로 출근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두 사람은 저에게 폭포수같이 퍼붓고는 가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혼이 쏙 빠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잠시 정신을 차리고 나자 가슴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억울한 생각도 들고요. 그 길로 퇴근을 해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나타나 저를 보고 놀란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뱉어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 더 이상 당신 식구들 비위 못 맞춰. 그냥 헤어져. 이혼이 제가 생각한 최선이었어요. 정말 더 이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혼이라는 말에 너무나 놀라서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수경 씨,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내가 엄마랑 영훈이 대신해서 사과할게. 응?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제발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마. 당신 가족이잖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 응? 나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고 각자 길 가자. 단호한 저의 말에 남편은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본가에 안 가도 돼. 우리 인연 끊고 살자.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 응? 본가와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얘기하며 저랑은 죽어도 같이 살겠다는 남자를 보며 속만 답답해졌어요. 한숨이 절로 나오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모질게 이혼할 수도 없고 참 갑갑했어요. 그 다음날 신우는 또 한껏 치장을 하고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책상을 다 빼버렸기에 자기 자리가 없었죠. 그걸 알고는 기분이 상했는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바로 경비를 불러서 시누이를 쫓아내버렸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엄포도 놓았어요. 늘 자기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기에 냉정한 제 모습에 신우가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단호하게 돌아섰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신우가 난동을 피웠다는 말에 기함을 하더니 곧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을 하고는 끊더군요. 그리고 3시간 뒤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잘 얘기했어. 이제 당신 우리 집에 안 가도 돼. 엄마도 은영이도 당신 찾아가는 일 다시는 없을 거야. 어떻게 했는데? 아들 없는 셈 치라고 했어. 나는 당신하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랑 은영이 때문에 당신 도망가면 책임질 거냐고. 남편은 담담하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 엄마한테 모진 소리를 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나 싶었지만 이제 이런 몰상식한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 한켠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 정말 남편의 말대로 시누이와 시어머님의 전화가 일절 안 오더군요. 남편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싶어 슬쩍 걱정도 됐는데 알고 봤더니 시댁 생활비를 남편이 모두 전담하고 있더라고요. 경제력이 없는 분이시니 자식된 도리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맞는 말이었지만 매달 250만 원씩 드리고 있다는 얘기에 적잖이 놀랐어요. 당신이 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아니야. 나도 돈 벌고 있잖아.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해. 그렇게 저희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니 임신이 바로 되었고요. 결혼하고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안 생겨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임신이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벌써 3살이 되어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저도 평생 시댁과 담쌓고 살 생각은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해야지 싶지만 혹시나 마음을 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아예 안 보고 사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언젠가는 찾아뵈려고 해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 조절하고 있으니 곧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예전 생각을 다시 꺼내니 또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적고 나니 속이 시원한 것도 있어요. 이곳에 쓸 사연이 없으면 잘 사는 거겠지만 또 일이 생기면 이렇게 찾아와 하소연을 할게요. 두서없이 쓴 긴 글이에요.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